하루 일과를 정신없이 마치고 퇴근길에 서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맛있는 한 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밥상은 고된 마음을 달래고 지친 육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밥상의 힘을 알기에 20년째 즐겁게 주방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영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쌀쌀해지는 가을, 그가 많이 활용하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이제 소금하고 식초에 절이는 요리인데 그것도 이제 회처럼 드실 수 있는 요리입니다. 12,000~13,000원 한 마리에? 고등어로 이제 12,000~13,000원까지 주기는 사실 비싼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필요한 재료는 써야 되니까. 기름기를 잔뜩 머금은 가을 고등어는 셰프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고등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새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변함없던 고등어 가격도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치회는 식감이 이제 흰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좀 찰진 식감이 이제 특징이고요. 지금이 제철이라는 쥐치 역시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지치 자체를 정말 회로 먹어도 아까운데 지치로 만든 국내산 지포는 저 진짜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과 단단히 씹히는 식감이 마치 보고와 같아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쥐치. 서민들의 생선이 어느 순간 고급 횟감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이나 이쪽에 이제 금태라는 생선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생선을 처음에 이제 구이로 판매를 할 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싸구려 고기를 여기서 팔고 있다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한때 발에 찰 정도로 많아 싸구려 취급을 받았던 금태 역시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주산 금태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난 신선한 해물로 만든 요리들. 바다의 향 가득한 셰프의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한 상에 손님은 즐겁지만 셰프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제 매장을 운영한 지는 10년이 좀 넘고 요리는 이제 23년째 하고 있는데 갈수록 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생선만큼은 조금 진짜 맛있지만 이 가격이면 충분히 나도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어부와 바다. 그런데 요즘 바다가 이상합니다. 1년 생활할 정도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한 10분 1 정도뿐이 안 돼요. 너무 지금 물매기가 안 잡혀요. 정말 거짓말처럼 없습니다. 없어. 바다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타지로 이제 떠났지.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가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 됐네. 우리 어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소멸이 될 것이고요. 이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심장에서 가장 먼 손가락, 발가락부터 썩어가는 이런 현상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곳에 있던 바다. 도대체 지금 우리 바다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잔잔한 파도가 있는 마산 하포구 일대에는 양식장이 많습니다.
정성원 씨는 이곳에서 미더덕과 오만둥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 씨의 양식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물 한가득 달려있는 낯선 생물, 그리고 흐물흐물 녹아 없어지는 미더덕들. 10년 동안 양식장을 운영한 이래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저렇게 있다가 그냥 가위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라요. 방법은 없고. 해결할 방법도 원인도 몰라 미더덕 양식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3개월 뒤 오만둥이 채취 시기에 맞춰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바닷속을 살펴줄 다이버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물에 이상한 생물만 가득하다면 오만둥이 양식도 손해만 본 채 끝나게 됩니다. 바다로 나가는 정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과연 오만둥이들은 무사할까? 오만둥이가 오만대부터가 다 큰다고 오만둥인데 위에 조금 여기 한 마리씩 있고. 그물을 아무리 올려도 오만둥이는 없습니다. 망가진 그물 속에서 겨우 한 마리 찾아냅니다. 양식장 내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을 살피러 간 다이버가 금세 올라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바닥이 완전 썩었는데. 바닥이 썩었다는 충격적인 한마디. 도대체 그가 목격한 바닷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양식장 그물에 가득한 투명한 생명체, 바로 유령멍게입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 잘 자라는 이 생물은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바다의 무법자입니다. 주로 양식장에 살면서 양식종이 살 자리를 차지하고 성장을 방해해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물의 한 90%는 유령멍게예요. 오만둥이는 한 1%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유령멍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 현상이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많이 왔어요. 제가 촬영해놓은 사진 찍어놓은 것들. 이게 이래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오만둥이에요. 오만둥이에요? 네. 잘 자라던 오만둥이들이 보름 만에 모두 폐사한 겁니다. 9월 14일 날 같은 연도 같은 의장이거든요. 21년 8월 30일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9월 14일 날 약 10일 뒤에, 아니 20일 뒤에 이렇게 됐어요. 결국 2년째 수입이 없었다는 정성원 씨. 당장 생계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참담하죠 뭐.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 아기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는 그 올해는 포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럭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태 씨. 그 역시 몇 해 전부터 악몽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밤사이 죽어버리는 우럭들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다른 것도 안 쳐다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물도 안 마시고 고기부터 폐사가 어떻게 떠가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보고 폐사가 몇 마리 발생을 했을 땐 그물을 들어봅니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폐사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기 그물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폐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깊은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도 생기고 이 업을 정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억울하죠. 모든 것에 억울합니다. 그때는. 치어를 건강한 성어로 키우려면 꼬박 2년 동안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럭들은 뜨거워진 여름바다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폐사한 우럭은 무려 5만여 마리. 당시는 올여름 키우던 우럭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특히 요 근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아마 남해안 그 양식장들이 거의가 아열대화 되었죠. 그로부터 지금 폐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굉장히 한 그 우럭 양식 그 어장에서 폐사된 양들을 보면은 50% 이상일 겁니다. 때로는 전멸한 어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이제 우럭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불턱이라 불리는 제주의 해녀 탈의장. 이곳에서 약 8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토박이인 이재복 씨는 10대 애기 해녀가 됐습니다. 태왁을 안고 바다에 나간 지도 어느덧 40년. 이재복 씨는 해녀 중에서도 가장 기량이 뛰어난 상군이 됐습니다. 언제나 바다는 풍요로운 그런 것만 생각해왔지 이렇게 황폐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재복 씨는 20년 전 제주 해녀들의 삶을 다루는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눈 하얀 볼 땐 즐겁고 못 볼면은 조금 안 좋고. 어떨 때 가장 바다에 나가기 싫으세요? 비바람 불 때는 쉬고도 싶고요. 해녀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물질이라 부릅니다. 해녀의 해산물은 신선하고 품질이 좋아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산품으로 꼽혔습니다. 고됐지만 일한 만큼 해산물을 안겨줬던 바다. 풍요로운 바다밭 덕분에 해녀들은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 뿔소라를 잡기 위해 해녀들이 물질에 나섰습니다. 뿔소라를 보호하기 위한 금채기 이후 첫 수확. 기대를 안고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새하얀 바위뿐 뿔소라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먼 바다까지 갔는데 이래 먼 바다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없습니다. 없어요. 드디어 물질이 끝났습니다. 해녀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 무트로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있었던 이재복 해녀도 잡은 소라를 꺼내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100kg 이상도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그래도 많이 잡힌 거예요. 작년에도 30, 40kg, 20, 30kg. 망사리에 담긴 해산물이 너무 무거워 남편을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나와 돕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혼자서도 충분히 들 만큼 수확이 적습니다. 거기에 해초가 있어야 되는데 해조류가 하나도 없는 그건지는 몰라도 벽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먹이가 없으니까 거기로 안 갔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 오늘 바다에 들어가셨는데 감태나 이런 건 좀 어땠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위가 좀 빨가면 살아있는 거고 하얗고 거무스름하면 바위가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아예 이 소라든 해산물이 붙지를 않습니다. 바위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주 바닷속 모습입니다. 미역과 감태, 톳 등 해초들이 무성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2020년에 온평리에서 그때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 9년을 촬영한 사진을 좀 통 털
그 작업을 하다가 2013년부터 제가 해녀 숨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려고 찍었던 영상 속에 보니까 풀이 많은 거예요. 해초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의 먹입니다. 알을 낳는 산란지이자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초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하던 해양 생물도 줄어들었습니다. 명자 삼촌이 아유 저 바다가 언니들이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바다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바다가 나보다 빨리 늙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늙어간다는 표현 자체가 작가한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뒤부터 지금 매해 바다를 찍고 있습니다. 예, 예. 박정근 작가는 조금씩 늙어가는 바다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 속에는 이제는 볼 수 없는 젊었던 제주 바다 풍경이 가득합니다. 20년 전 다큐멘터리 속 제주 바다는 더 싱그럽습니다. 해초들이 숲을 이루고 각종 해양 동물들이 가득해 황금어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 바다는 해조류를 시작으로 생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먹이사슬 생태계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감태가 줄어들게 되면 감태의 주요 기능이 서식장소 제공 그리고 이제 먹이원 제공인데 이 두 개의 기능에 의해서 사는 종들이 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족자원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어족자원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족자원들을 주로 이제 채취했던 어업인들이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수입이 줄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익 기반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전체적인 산업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해조류와 해산물이 사라지는 것은 바다밭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해녀들에겐 치명적인 일입니다. 최근 7년 동안 해녀들의 마을 어업 생산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처럼 바다는 풍요롭지 않고 해녀들은 바다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친 숨을 가다듬는 휘파람 같던 숨빛 소리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뒤를 이어서 해산물 채취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뭐 바다 이런 생태 관계인지 몰라도 해산물이 없는 관계인지 몰라도 이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깊은 바다는 어떨까? 사람들이 길을 따라 이동하듯 바다 물고기도 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 길목에 그물을 놓았고 그 길은 곧 뱃길이 됐습니다. 뱃길을 따라 40년째 동해바다를 항해 중인 고석길 선장. 오늘 뭐 새치도 잡고 대구도 잡으러 다녀요. 원래 이맘때는 오징어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오징어가 안 잡히잖아요. 하루에 보통 한 기름을 4드럼에서 5드럼을 쓰거든요. 오늘 기름값이 2만 원 떨어졌는데 24만 뭐 1,000원이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4드럼 벌써 그놈만 해도 거의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오징어는 야행성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 밤에 불을 밝혀 오징어를 잡는데 이때 사용하는 집어 등에 기름이 많이 듭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어획량은 계속 줄어 손해가 이어지자 평생 오징어를 잡던 고 선장도 최근 어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잡어잡이도 시원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놓기가 좀 걸끄럽네.
이게 지금 계속 어군이 형성되는 게 이 부분에서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금 오늘 같은 업종배가 3척 나와서 그물을 놨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먼저 온 배들이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미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적은 양의 자보를 두고도 어민들은 매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놀 자리가 없어요. 지금 저 같이 길 입장이 못 되네. 남의 겁을 피해 줄까 봐서. 결국 조금 늦게 도착한 고선장은 좋은 자리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심 끝에 자리를 골라 그물을 내립니다. 모르죠, 뭐요. 아무도 몰라요. 저 여왕님은 아시겠죠. 드넓은 바다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물을 따라 묵직하게 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고기들이 돈이 되고 꿈이 되었기에 고된 줄 모르고 바닷일을 하던 지난날. 하지만 이제 바다는 달라졌습니다. 기다림을 끝내고 그물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잡은 고기들을 헤아려 보니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시간 동안 일에 얻은 수익은 약 80여만 원. 배를 띄우고 어업을 하는 데 든 돈은 15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오늘은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익을 보는 날도 있지만 적자인 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탕을 친 날이면 옛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저 이제 육지 앞거리 한 30분, 40분, 1시간 거리에 또 다른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그랬었어요. 이 집어등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밝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옆에 배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기는요. 지금도 눈에 선명한 그 시절 그 풍경. 수천 개가 넘는 집어등 불빛에 동해바다는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오징어잡이 배가 100여 척이 달했고 모든 배들이 나가기만 하면 만선이었습니다. 오징어를 가득 실은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던 묵호항에도 활기가 넘쳤었습니다. 신이 난 어부들과 팔려는 상인들, 또 사려는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징어가 사라지면서 어판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집어등을 단 배들 대부분이 포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20년 새에 아주 귀한 몸이 된 오징어는 값비싼 금징어가 됐습니다. 오징어가 그래 안 나와. 그럼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오징어 비교하면 얼마나? 아이고 많이 비싸지. 10분의 1도 안 되지 뭐. 10분의 1도 안 돼. 옛날에는 저 덕장마다 다 오징어 널어놔가지고 진짜 많았댔어. 요새도 솔직히 오징어가 좀 난다 하면 달아들고 많이 살아와요. 아예 없으니까 나 그랬어. 여기는 동해안의 풍요로운 어촌. 속초 거진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어촌들은 지금 명태잡이철을 맞아 활력에 넘쳐 술렁이고 있습니다. 동력선을 이끌고 신바람 나는 어로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0년 한 해 동안에 이 지역에서 올린 어백권은 10만 281톤으로 50억 원이라는 어민 소득을 가져갔습니다. 동해안 일대에 명태와 오징어 등이 13년 만에 대풍어를 이루었습니다. 10톤짜리 명태잡이 배 한 척이 건져 올리는 명태가 하루 2톤씩이나 되고 돈으로 치면은 60만 원어치를 낚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일대 어민들은 더없이 바쁩니다.
속초와 주문진, 동해, 거진 일대 각 항구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으며 어민들은 지난 몇 해 동안 흉어로 수협에서 빌어쓴 영어 자금을 모두 갚아버리고 60억 원 규모의 예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80년대 동해를 대표하는 어류는 명실공히 명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해에서 명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살아있는 명태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명태는 어디로 간 걸까? 서울대 한 연구팀이 명태가 사라진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수원, 남획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원인이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산란된 서식지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후반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양이 74%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자 동해안에서 산란하던 명태들이 더 차가운 바다를 찾아 모두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수온 변화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저위도나 고위도 지역과 비교해서 급격한 수온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대로라면 다른 생선들이 사라진 이유 역시 높아진 바다의 수온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매년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자급률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138%에 달하던 우리 수산물 자급률은 2019년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수입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수산물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입 수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수입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는 생산이 이미 기반이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가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촌 소멸과도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촌 소멸과 수산업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이 생선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문제지만 어업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어촌에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남해의 중심 어항 삼천포. 삼천포 하면 쥐포, 쥐포 하면 삼천포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80년까지 삼천포에서 국내산 쥐포의 90%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쥐치로 가득한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쥐치를 다듬곤 했습니다. 삼천포에 들어서면 온통 쥐포 냄새가 진동하던 시절, 가공 공장은 100여 곳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삼천포는 부자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쥐치 어획량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공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이제 남은 곳은 10여 개뿐입니다. 여기 지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공장이 있습니다. 정미양 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가족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 뜨고 그다음 세척을 해서 씻어갖고 조밀해갖고 그 숙성실에다가 2일 놔두고 숙성 씻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건조실에 들어가면 그대로 말라가 납니다. 그래도 옛날 방식이 제일 나은 것이에요. 다른 거 뭐 해봐야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 맛을 찾아서 먹는 건데 바꿔도 좀 그렇지. 무려 40년째 전통 방식 그대로 쥐포를 만들고 있다는 정미양 씨. 그녀는 만드는 방식만 그대로일 뿐 그 외 모든 것들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리 비쌀 거라는 아무도 상상도 못 했지. 그게 마지막에 국산 날 때도 8만 원 날 때도 쌀 한 가마이 값이라 했는데 지금도 쌀 한 가마이가 아니고 쌀 10가마이 값을 하니까 엄청 비싸.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20몇 년, 한 30년 전에도 많이 나가지고 우리 공장 이게 뭐 천장까지 다 또 쌓아놓고 했어요. 삼천포에서 지포 안 따본 사람이 별로 없고 안 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지. 다 만졌지. 뭐. 그때는 참 풍년이 풍년. 옛날에는. 오랜 시간 국민 간식이자 서민들의 술안주로 사랑받았던 쥐포. 쥐포 덕분에 사천시 전체가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쥐치 감소는 사천시 경제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공장들이 줄이어 문을 닫았고 쥐포 산업 역시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산업의 쇠퇴는 도시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삼천포 인구는 20년 새 7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는 연안 지역들은 대부분 수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영 지역의 경우에는 멸치, 그 다음에 영덕 울진 지역의 경우에는 대게, 그 다음에 전남도 지역에는 참조기, 우리 부산은 고등어에 의존을 하고 있듯이 이 수산물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의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감소를 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기반 삼아 먹고 살아온 어촌에게 어획량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어촌 마을이 들이운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데가 지금 원래 하천가였거든요. 내천년. 여기 복귀하기 전에는 저희 또래 애들이랑 막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막 돌 갈아가지고 주스 놀이도 하고 그러던 곳인데 지금은 복귀가 돼가지고 도로가 되어버렸고 시끌벅적했지.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저희 때 이후로 한 2, 3년 후부터는 애들이 뚝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너무 조용한 마을이 됐더라고요. 한때 오만둥이 마을로 불리던 창원의 욱곡마을.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면서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토박이인 정성원 씨는 이대로 마을이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30여 년 전 정 씨가 자랄 때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던 마을. 하지만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어린 정 씨가 자랐던 옛날 집도 폐허가 됐습니다. 분명 오만둥이로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또 떠들썩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풍경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노년층도 되게 많아지고 중장년층이 이제 없어진 것더라고요. 보니까는 중년층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도 없어지고 그게 배가 아닌데도 지금 와서 보니까는 되게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12년 15만 명에 달하던 어가 인구는 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중 고령화 인구는 40.5%나 됩니다. 어촌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촌 소멸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지역 공동화, 또 그에 이어진 지역 투자 감소, 또 그에 이어진 정주 여건 악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촌 소멸 위기 등 지역 쇠퇴 악순환의 과정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매기로 유명한 통영의 아름다운 섬 추도. 2020년엔 경상남도로부터 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추도에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하나도 안 봅니다.
오후 6시 돼야 이제 1시간 참. 6시 되면 이제 하루 1시간 줍니다. 6시에 7시까지. 1시간. 물이 기해서 이 통에다가 물로 받아놓고 이래가 지금 쓰고 있어요. 물이 지금 오물이 찌꺼리 엄청 많아. 이 어쩔 수가 없어. 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가고 이래갖고 지금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이걸 안 하면 굶어 죽는데 뭐. 이걸 보고 요리를 해가 먹고 있어. 추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마을 물탱크에 지하수를 모았다가 사용했는데 가뭄이 길어지면서 물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도 어느새 9개월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생활의 근간인 물이 부족하자 모든 일상이 불편해졌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요즘 물 안 나오면서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힘들어요. 좀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할 거 뭐 2가지, 3가지만 하고 말지. 많이 못해. 어업을 나가는 바람에 빨랫감은 매일 나오지만 물이 많이 드는 세탁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배를 바다를 다니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지는 못할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여름에는 옷이 얇으니까 그나마 손빨래도 씻는데 겨울에는 내복 입어야지 파카 잠바 입어야지 이제 빨래가 또 굽어지면 이제 빨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젊은 사람들부터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대였던 마을 주민 수는 최근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나가버리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74년 동안 여기 사시고 예. 원주민이었어요. 이번에 나가신 거 처음이시네요. 그렇지. 물이 안 나 처음이죠.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남아있는 주민들도 떠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 아니고 말하자면 폐허되는 섬이라고 봐야 돼.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나도 지금 살기가 싫어가지고 나도 지금 밖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가 없어 불편을 겪는 건 추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상수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은 모두 370개. 무려 84%나 됩니다. 어촌에 부족한 인프라는 수도만이 아닙니다. 정미선 씨 부부는 2년 전 아이들과 함께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남해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출산한 정 씨 부부에게 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혹시나 아기가 잘못될까봐 얘가 이제 차 안에서 혹시나 출산하다 잘못될까봐 그게 좀 크게 걱정해요. 아무래도 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지난 6월 30일 출산일을 한 달 앞둔 산모에게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이 씨가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고 정 씨는 신속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산부이기도 하고 진통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하니까 이게 뭐 1시간 이내에도 충분히 분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남해군에서 출산이 가능한 진주의 산부인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결국 정미선 씨는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미숙하니까 산소를 저희가 여기 호흡자에서 산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산소를 이제 호흡 보조하면서 이제 받은 거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무사히 진주의 병원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착한 산부인과에 인큐베이터가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산모와 아이는 창원의 대학병원까지 1시간을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감정이 뭐 너무 격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말로는 못 하겠는데 진짜 걱정은 많이 됐습니다. 애를 낳더라도 저랑 같이 가다 나올 거라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많이 급했는가 119를 탄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간 거였는데 따라가는데 저도 많이 좀 애가 타더라고요. 애만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후조리원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낳으라는 말은 하는데 군에서도 뭐 맨날 왔다 갔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병원이 있고 조리원이 있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을 하면. 남해군엔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만 없는 게 아닙니다. 소아과는 단 한 곳, 산후조리원은 없고 육아 지원을 받는 일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청년들은 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인구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인프라가 사라지면 그 지역은 또 매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또 인구가 그거에 반응을 해서 또 유출되는 현상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지역에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병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떠난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어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인구 소멸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은 결국은 이제 중심 도시와 거리가 먼 이제 뭐 전남, 뭐 강원도 이런 지역의 바닷가 지역이나 이런 어촌 지역이 가장 빨리 그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고요. 어촌 지역에서는 그보다 좀 더 사회적 자원이 많은 지방 도시로 이주를 하고 또 그런 작은 도시에서는 뭐 대구나 뭐 지방 거점 광역시나 이런 곳으로 이주를 하고 또 그런 도시에서는 또 수도권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이주의 과정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인근 도시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청년들. 결국 어촌엔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는 더 거대해지고 어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청년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0,000명의 청년들이 신안, 진도 등 어촌을 떠나 광주시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 소멸지수 0.5 미만이 이제 소멸 위험성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 어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약 325개의 어촌 지역이 소멸 위험성에 있다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지역 소멸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농촌보다도 섬과 어촌이 더 빨리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045년 어촌의 97%가 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촌 소멸이 현실화된다면 위기는 도미노처럼 지역 소멸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죠? 이 농수산물들이 얼마나 도시민한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점점 이렇게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같이 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단절화된 공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서히 국토의 끝단부터 말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과 어촌의 소멸을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영시에서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 갈도. 10년 전만 해도 이곳에 14가구, 총 33명의 주민들이 살던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명만이 살고 있는 사실상 무인도입니다. 박봉식 씨는 갈도 어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어촌이 사라지면서 통영과 갈도를 오고 가며 살고 있지만 그에게 갈도는 애틋한 고향입니다. 나는 제일 불편한 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살려고 하면 이제 순창군자 제일 불편해. 배를 집어는 못 하니까. 텅 빈 섬에서 박 씨는 잃어버린 고향을 추억합니다. 어떻게든 마을을 되살려 보고자 자주 어촌에 들러 생활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섬에 그 주민들 뭐 한 20명 중에서 15명이 배를 가 있다고 하면 그래 어머니는 그냥 찾는 거지. 뭐. 우리 없이 살진 않았어. 또 묵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고 다른 데보다도 이 어촌이 자원이 풍부하다니까. 갈도는 육지에서 먼 섬으로 각종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평지가 많아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단란하고 또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어촌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요. 어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거의 마음대로 쉽게 안 되네요. 갈도에는 어촌계 원대로 사람도 살고 안 하는데 무슨 어촌계 설립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버티면 나버리니까 이 설립이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지금은 어디 가도 배가 많다 아닙니까? 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그럼 설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어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큰 차를 풀면 옆 사람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은 사람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도 하고 근데 그건 자기 몫이니까 키로수 따라가 돈을 주니까 그러면 아들도 학교 갔다 와서도 또 따주고 껍데기도 벗기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보이스는 50대 넘는 사람 치고 그 밑으로 싹 다 대학을 다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영 가기 싫어갖고 안 간 사람이나 안 갔을까. 그 정도로 돈도 흔했고 그때는 참 괜찮았지. 아침에 보면은 새벽 바다에 갔다가 이제 생산해가지고 이제 수산집에 넘겨주는 풍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고생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보람차고 그런 게 이제 또 서로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마주쳐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좀 활기차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활기차고 조금 이제 어촌 같은 그런 활력소 넘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제일 그립고 같아요, 그러니까.